이 파트에서는 조금 더 우리가 좀 미래지향적이고 또 어떻게 보면 조금 과격하거나 위험하다는 생각일 수 있지만 한편에서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어쨌든 흐름이기 때문에 그 관련된 포스트 휴머니즘을 다루면서 그것이 과연 유전자 과학이 어떻게 활용이 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그런 내용을 한번 고민해보는 한번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리 말씀드릴 것은 이것이 제 개인의 생각은 아니고 현재 저희가 인식하던 그렇지 않던 현재 진행되고 있는 일각의 움직이기 때문에 우리가 한번 좀 의식적으로 한번 다뤄볼 필요가 있다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것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뭐 인문학을 전공하셨거나 예술을 전공하신 분들은 포스트 휴머니즘에 대해서 조금 더 익숙하실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이 포스트 휴머니즘은 뭐냐면 이렇습니다. 우리는 현재 다 인간 1.0이죠. 예. 뭐 100년 전 조선 사람들이나 우리나 크게 다를 바가 없습니다. 뭐 100m를 조금 빨리 뛰긴 하지만 뭐 엄청나게 그 속도가 늘어난 건 아니고요. 뭐 수명이 연장이 좀 됐지만 뭐 인간 자체로는 그렇게 늘어난 건 아닌 거죠. 그러니까 뭐 수백 년 전이나 지금이나 결국 사람은 1.0의 상태로 머물러 있는데요. 이것이 과학 기술의 힘을 빌리게 되니까 우리의 형질이 인간이 아닌 인간 2.0, 3.0으로 급격히 늘어나게 됩니다. 이것이 현재의 모습이고, 과연 그러면 과학 기술이 인간 그 자체의 능력을 늘릴 수 있다면 과연 우리는 인간 1.0으로 계속 머물러 있어야 하는가? 우리의 인간의 능력을 굉장히 극상으로 올릴 수 있지 않는가? 그것이 인간이 갖고 있는 굴레, 신체적 나약성, 그 다음에 지능의 제한성, 이런 것들을 극복할 수 있지 않을까? 그것이 우리를 더 아름다운 미래로 이끌어주지 않을까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제 포스트 휴머니즘이고요. 그 포스트 휴먼으로 가고 있는 중간 단계의 우리의 사람들을 이제 트랜스 휴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엄격하게 자연적인 인간은 아마 여우와 늑대 사이에 아마 어느 중간 정도의 생물체 이 정도로 아마 살아왔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먹이사슬 관점에서 보면 그 중간 단계의 인간이 지능을 갖추고 도구를 갖게 되면서 사실은 그 인간 사슬의 맨 꼭대기로 올라오게 된 거죠. 그리고 나서 거기도 모자라서 인간이 스스로가 자연계의 먹이사슬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독립적인 신과 같은 존재가 되고자 하는 게 바로 이 포스트 휴머니즘, 휴먼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것이 가능한 이유는 왜 그러냐? 바로 공학적, 생물학적 기술이 우리 손에 다가왔고 이것을 우리가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이런 걸 기술을 통해서 우리의 신체의 변형, 확대, 증강을 도모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것은 과학기술의 분야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굉장히 문화적이고 지적이고 예술 분야에서 현재 행해지고 있는 그런 커다란 움직임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과연 인간성이라는 것이 뭐냐, 정상성이라는 것이 뭐냐에 대한 바운더리를 점점 확장해 나가는 것이죠. 과연 우리가 갖고 있는 인간 1.0의 상태로 그대로 살아가야 하는 것이 과연 인간성인 거냐, 아니면 그의 능력을 확대할 수 있고 그 안에서 우리가 더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면 그것이 더 인간적이고 정상적인 것이 아니냐라는 그런 통념을 허물어가는 과정, 그것이 바로 이제 포스트 휴머니즘, 트랜스 휴머니즘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굉장히 거북하게 들 수 있는 여지가 있지만 한편으로 보면 실제 우리는 그런 트랜스 휴먼을 현재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일단 속도에 우리가 인간 자체로는 가질 수 없는 속도를 우리는 극복하고 있고요. 오늘도 우리가 이렇게 원격적으로
강의를 할 수 있는, 거리를 극복할 수 있고 공간을 극복할 수 있는 것도 바로 우리는 이미 어느 정도 트랜스 휴머니즘의 시대에 접어들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요새는 다 똑똑하죠. 제 주변에 똑똑하시지 않은 분 못 봤는데 정보도 빠르고 굉장히 처리 속도가 높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손에 있는 이제 스마트폰의 덕택이고요. 기후도 극복할 수 있고 다양한 환경적 공간도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이런 것들은 우리의 신체의 일부는 아니죠. 신체에 가까이 있는 어떤 도구들인데 이런 것들이 이제 점점 우리 신체의 일부로 파고들기 시작합니다. 혹시 이분은 아실지 모르겠지만 이 남아공의 피스토리우스라는 육상 선수입니다. 이분을 기억하시는 분은 좀 나이가 드신 분이고 기억을 못 하신 분들은 이제 젊으신 분인데 이분이 2000년대 초반에 패럴림픽에서 대부분 금메달을 딴 사람입니다. 그리고 정상 육상 도전을 해서 은메달까지 땄습니다. 이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무릎 이하의 신체가 없이 태어났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여기다가 탄소강으로 된 이렇게 의족을 달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100m를 해봤는데 자, 이 사람 보시면 패럴림픽 당연히 금메달 땄고요. 정상인과 겨뤄서 은메달을 땄습니다. 아프리카 선수권 대회에 나가서 400m에서 역시 은메달을 딴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을 두고 과연 이 사람을 일반인과 같이 겨루는 이 육상 선수권 대회에 출전시킬 것인가 말 것인가를 굉장히 고민했어요. 그러다가 최초로 그것을 허용한 게 바로 2011년 대구에서 열린 그 세계 육상 선수권 대회이고요. 여기서 당당하게 은메달을 땄습니다. 과연 이 신체 일부가 된 이것을 우리는 신체 일부로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인가? 그런 벽이 어느 정도 허물기 시작했다는 거죠. 또 한 사람인데 이 사람은 독일의 마르쿠스 렘입니다. 이 사람은 한쪽 다리만 없어요. 오른쪽 다리. 멀리뛰기 선수입니다. 이 사람이 갖고 있는 기록 8m 40은 일반인은 꿈도 꿀 수 없고요. 정상인 올림픽 선수가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딴 그런 것보다 훨씬 뛰어넘는 그런 성적을 갖고 있습니다. 아직 이 사람은 정식 올림픽에 출전시킬 것인가 말 것인가를 좀 고민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기계의 일부, 기계 장치의 그다음에 과학적인 그런 발전이 점점점 사람의 신체 일부로 파고드는 그런 것들을 우리는 현재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이 한편에서는 이게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다면 그런 범위 내에서 개인의 자유를 허용해 줄 수 있다면 굳이 이것을 막아야 되는가 이런 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굉장히 인식적인 변화를 일으키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만약에 질병의 치료일 수도 있고요. 인간의 잠재력이 증가할 수도 있고 어떤 특정한 상황에서 그것이 필요하다면 과연 이런 것들을 우리가 막아야 되는가라는 그런 압박을 우리가 현재 느끼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자, 리탈린이라는 약은 ADHD 치료제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수험생들이 복용하게 되면은 굉장히 집중력이 올라가서 학업 성취도가 굉장히 올라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현재 미국에서는 약 10%의 학생들이 이 리탈린을 복용하고 있는 상태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메스암페타민이라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필로폰입니다. 필로폰은 현재 마약류로 분류되어 있지만 어떤 특정한 환경, 특히 예를 들어서 전쟁이 같은 굉장히 고도의 집중력이 필요한 상태에서는 이런 것들이 굉장히 유용한 도구로 쓰일 수 있다는 거죠. 그 특정한 환경에서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허용해야 한다는 그런 프레셔들을 강하게 느낄 수 있다는 겁니다. 자, 만약에 우리 이런 가정을 한번 해봅시다. 코로나가 이제 정말로 팬데믹을 지나서 많은 사람들에게 생명을 위협하는 그런 무기로 작용한다면 과연 우리는 앞으로 코로나에서 대처하는 방안으로 코로나의 저항성을 가진 자식을 우리는 갖기를 원할 것인가 원하지 않을 것인가, 그런 프레셔가 왔을 때 과연 우리는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 이런 고민을 우리는 하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움직임들이 사실은 기술적인 진보와 더불어서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그래서 현재 트랜스 휴머니즘을 견인하는 기술들이 트랜스 휴머니즘을 목적으로 하지 않지만 관련된 기술들이 나노 테크놀로지, 그렇죠? 작은 칩들을 우리가 만들 수 있고
이제 생명공학 기술, 유전자 가위, 합성생물학 이런 기술들이 현재 어우러질 수 있고요. 그다음에 IT, 정보통신 기술, 이런 어드밴스드 컴퓨팅 기술들이 같이 현재 어우러질 수 있고, 그다음에 이제 특히 이제 뉴로사이언스라고 해서 우리의 뇌와 인지를 물리적으로 또는 생물학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그런 과학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우리 신체 일부를 모사를 하고 기계와 사람을 연결하고 그리고 우리의 DNA의 변형을 가져오고 다양한 기술과 조합을 통해서 육체적인 그리고 정신적인 능력의 증강을 꾀하려는 그런 움직임들이 이제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사실 우리 인간은 약 40억 년에 걸쳐서 굉장히 점진적인 지능의 변화를 이제 이뤄왔습니다. 아마 초기 유인원으로부터 지금의 우리가 태어나게 된 것도 한 약 200년 정도의 진화 과정이 거쳤다고 이제 판단이 되는데요. 이제 문제는 여기에 있습니다. 과연 우리는 2500년 전에 소크라테스와 비교해서 어떤가의 문제죠. 자, 여기에서 여러분들 이제 뭐 소크라테스에 관한 많은 책들, 뭐 국가론이라든가 뭐 이런 책들을 읽어보시면, 물론 소크라테스는 책을 남기지는 않았지만, 물론 그 플라톤이나 그 많은 제자들이 이제 그 소크라테스의 사상이나 이런 그 아이디어를 남긴 것으로 되어 있지만, 그 2500년 전의 그 책들을 보면 이 사람도 우리와 똑같은 지성과 지능과 합리성을 가진 사람이구나라는 것을 느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 소크라테스는 우리가 다른 점은 운전면허증과 인터넷을 사용할 수 없다는 점뿐이지 우리의 뇌 구조는 거의 동일하다라고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두 사람을 둘러싼 환경은 굉장히 다르다는 거죠. 즉, 우리 자연적인 뇌는 진화 단계에서 굉장히 짧은 시간이기 때문에 거의 변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컨트롤할 수 있는 외부적인 기술들은 굉장히 급격히 변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자신을 진화적인 발달 상태에만 맡길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 급격히 발달된 외부 기술을 통해서 우리를 증강시키고자 하는 그런 힘들이 발생을 하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이제 트랜스 휴먼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트랜스 휴먼에서 지향하고자 하는 점은 세 가지입니다. 자, 하나는 슈퍼 바디, 두 번째 슈퍼 이모션, 두 번째 슈퍼 인텔리전스입니다. 첫 번째 보시면 슈퍼 바디인데요. 다시 다른 측면에서 이제 슈퍼 롱제비티입니다. 과연 우리가 이렇게 나약한 상태로 죽어야만 하는가라는 것에 대해서 근본적인 질문을 하게 되는 거죠. 자, 요새 코로나가 자꾸 이제 코로나 얘기하게 되지만, 코로나가 최근에 뭐 미국에서도 하루에 몇백 명 정도 이렇게 죽어나가면서 굉장히 이제 미국에서도 이제 국가 비상 상태로 접어드는데, 만약에 어떤 질환이 있는데 매일 10만 명이 죽어나간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굉장히 뭐 국가가 난리 나겠죠. 모든 예산을 통해서 그것에 대응하기 위해서 모든 자원을 쏟아붓고 그렇게 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인식하지 못하지만 그러한 질환이 현재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 질환은 노화입니다. 노화라는 질병으로 인해서 우리는 매일 10만 명 이상이 죽어나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지금까지 인간 1.0은 그것을 우리의 운명으로 받아들였죠. 하지만 기술이 발전하고 그것을 극복할 수 있게 됐다면 사람들은 점점 그 노화라는 것을 운명이 아닌 우리의 생활사가 아닌 질환으로 인식하게 되고 그것을 극복하려고 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트랜스 휴먼의 한 움직임이고요. 뭐 구글에서 500년 수명 프로젝트라는 말도 들어보셨겠지만, 그런 움직임들이 현재 이 기술 세계에서는 이제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조선시대에 조선인들이 겪었던 수명의 연장치보다 현대인들은 한 20년에서 30년 정도 늘어나는 기대 수명치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데요. 그것이 바로 현재까지 인간이 일으켜놓은 다양한 치료 기술의 덕택이죠. 우리도 이미 어느 일정 부분에서는 그런 슈퍼바디의 특혜를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된 상황에서 좀 더 우리가 기술 친화적으로 이런 우리가 슈퍼바디, 슈퍼 롱제비티를 이룰 수 있지 않겠느냐. 이것이 우리에게 어쩌보면 큰 희망을 가져다 줄 수 있겠다라는 것이 하나의 움직임이고요. 또 하나는 슈퍼 이모션입니다. 이것도 진화와 결부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우리에게는 아직도 좋지 못한 이모션들이 남아 있습니다. 폭력성이라든지 질투라든지 우울감이라든지 초조함 이런 것이 남아 있는데 진화론자는 이걸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인간은 불과 몇만 년 전만 해도 동물 세계와 싸우면서 채집을 해야 되고 수렵을 해야 되는 상황에서 이제 진화를 해온 건데 그런 상황에서는 우리가 외부 야수들을 경계하고 긴장하고 초조해하는 상황이 만들어져야지만 더 수렵을 잘할 수 있고 야수의 공격으로부터 대응을 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불안과 초조와 공격성이 우리의 DNA의 진화상에 녹아들어서 우리에 각인되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상황은 너무나 많이 급격히 변해서 사실은 그런 수렵 체지에 남아있던 DNA 각인된 그런 형질들이 지금은 굉장히 필요가 없는 거죠. 지금 세상에는 이런 것들이 제거가 된다면 훨씬 더 인간은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그런 논리입니다. 그래서 기계적으로 또는 다양한 기술적으로 슈퍼 이모션을 행할 수 있다면 그런 것들은 우리를 더 행복한 세상으로 지금 세상에서 적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더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것이다라는 그런 개념입니다. 마지막으로 뭐 아시겠지만 AI에 결부돼서 슈퍼 인텔리전스입니다. 지금까지는 굉장히 사람이 만물의 영장으로 먹이사슬에서 꼭대기를 올라왔지만 이제 우리의 경쟁 상대는 이제 더 이상 동물이 아니라 뭐냐면 이제 AI이죠. 점점 이 매스컴에서는 우리 인간을 불안하게 만들죠. 우리는 앞으로의 경쟁 상대는 AI다. 자꾸 AI의 경쟁을 부추깁니다. 그에 반해서 우리의 뇌의 진화 속도는 굉장히 느리죠. 그래서 앞으로는 AI에서 직업을 잃게 될 것이고 어떻게 보면 우리가 AI에 종속될 수 있다는 불안감을 자꾸 조장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면 그러면 우리가 그런 경쟁성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또는 그런 AI와 경쟁에서 살아남는 인간만이 진정한 가치 있는 인간으로 취급받는 세상이 온다면 우리 스스로 그런 슈퍼 인텔리전스를 기술의 힘을 통해서 구현하려는 그런 움직임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재미있는 하나 실험을 소개해드리면 이 쥐인데요. 이 쥐의 해마에다가 칩을 실었습니다. 칩을 실은 다음에 먹이를 먹게 했어요. 그러면 이 쥐는 요 문이 두 개가 있는데 여기도 돌아다니고 여기도 돌아다니면서 이제 먹이 있는 곳을 경험하게 되고요. 훈련이 됩니다. 훈련이 되면 이 쥐는 그 훈련 속에서 내가 먹이가 있는 곳이 여기구나라는 것을 체득하게 되고 이제 계속 이쪽으로 가는 훈련을 하게 되는 거죠. 그 마우스의 칩을 그렇지 않은 마우스에다가 연결되어 했더니 이 마우스는 바로 먹이가 있는 곳을 찾아간다는 굉장히 쇼킹한 실험 결과가 한 10여 년 전에 발표가 되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의 사고체계도 결국은 어떤 케미스트리와 시그널 속에서 칩 속에 구현할 수가 있다. 다시 말하면 이걸 다시 와이파이로 보낸다면 어떨까요? 다른 사람의 생각을 내가 알아차릴 수 있다. 뭐 이런 개념까지 확대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어떤 움직임이냐면 해마가 손상이 돼서 기억력을 상실한 분들이 있으면 여기다가 인공 해마칩을 넣어서 기억을 회복하고요. 그래서 치매나 이런 다양한 뇌질환이 있는 환자들의 이런 것들을 기계의 힘을 빌어서 치료하려는 그런 움직임들이 있습니다. 작년에 한때 이슈가 됐는데 중국에서 올림픽 대표 선발할 때 나 유전자 분석을 하겠다. 유전자 분석해서 결격 사유가 있거나 좀 원치 않는 유전자형을 가진 사람들은 내가 뽑지 않겠다라는 것이 발표돼서 굉장히 이슈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특정한 유전자만 건들면 이렇게 근육질이 풍부한 그런 사람을 만들 수 있는 상황에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점점 국가에서 이런 움직임을 펼친다면 우리 개인들도 그런 움직임에 부응하려고 하는 노력들이 사실은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자, 어떤 사람이 심장이 멎었거나 좋지 않습니다. 그러면 현대 기술로 아까 말씀드린 것이 뭐 3D 프린팅을 통해서 심장을 만들 수가 있죠. 심장을 만들어서 다시 이식을 하게 됩니다. 그럴 때 이왕 이식을 할 때 내가 유전자 가위를 써서 좀 더 강력한 심장을 만들어서 내가 이식하고 싶다라는 욕구가 사실은 미래에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이왕 기술은 거의 공유되고 있기 때문에 치료하는 과정에서 내가 강화를 더 플러스해서 내가 그 치료를 이루겠다라는 그런 프레셔가 올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특정 분야에서 우리는 조금 더 그런 강화에 대한 그 의견에 대해서 조금 더 개방적인, 특히 한국은 그렇죠. 만약에 그 강화가 우리 자식의 인텔리전스와 대학과 학업 성취도를 관여할 수 있다면 아마 우리 부모님들의 그 강화에 대한 인식은 조금 더 리버럴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 생물학적으로도 우리의 건강과 수명을 연장시킬 수 있는 유전자들, 그 다음에 신체의 능력을 강화시킬 수 있는 유전자들, 그 다음에 고통을 느끼지 않을 수 있는 유전자들, 그 다음에 지능에 관련된 유전자들이 속속히 보고되고 있기 때문에, 즉 기술은 현재 성숙되고 있고 어떤 것들을 고치면 우리가 강화가 되고 질병을 치료할 수 있을지에 대한 정보도 우리가 넘쳐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사실은 이걸 기술적으로 구현하는 것은 글쎄요, 시간이 얼마 걸릴지는 모르지만 그것이 굉장히 우리 가까운 미래에 접근해 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인간은 또 한편으로는 굉장히 고도의 윤리적이고 법적인 체계를 동시에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이걸 항상 견제하고 그 다음에 좀 더 신중하게 생각하고 항상 그 기술적인 발전이 너무 무모하지 않도록 항상 조정하고 견제하는 그런 도구로서 윤리의식과 그다음에 이제 법적인 체계를 현재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좀 더 타이트한 법적인 체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전자 치료, 즉 강화가 됐건 치료가 됐든 배아나 난자나 정자나 태아에 행할 수 없다고 현재는 못 받고 있어서 우리나라는 그것이 치료가 됐던 강화가 됐던 우리나라에서는 행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에서 보면 우리나라와 같이 좀 타이트한 국가들이 있습니다. 여기 지금 붉은색으로 되어 있는 나라고요. 호주, 그다음에 독일, 그다음에 캐나다, 그다음에 브라질, 이 정도가 굉장히 타이트한 법칙을 갖고 있어서요. 사람을 태어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 병원에 가서 수정란을 얻어서 거기다 유전자 가위를 처리하는 것 자체도 현재는 불허하고 있습니다. 이 핑크색으로 표현된 미국이나 영국이나 이런 나라들은 수정란에서 유전자 편집을 하는 것까지는 오케이. 사람은 태어나게 하는 건 안 돼. 이 정도의 약간은 덜 타이트한 레귤레이션을 가지고 있고요. 이제 문제는 이 멕시코와 같은 나라입니다. 우리나라는 해도 문제 없다, 이렇게 개방하는 나라가 있고요. 또 어떤 나라들은 아무 이런 법률적인 레귤레이션이 없는 나라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과학자가 이런 걸 강행하겠다는 의지가 있으면 그런 사람들은 이런 멕시코에 가서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처벌이 받지 않는 이런 제3국에 가서 이런 것들을 현재 수행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아마 현재 이제 중국과 이런 러시아에서 그런 움직임들이 이제 일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정리를 하자면 인간은 인간의 발달을 자연에 맡겨왔습니다. 약 길게는 40억 년간, 짧게는 뭐 200만 년간 자연에 의해서 우리의 신체와 지능과 모든 일부의 DNA가 변화되도록 맡겼는데, 그러기에는 기술적인 진보가 너무 빠르고 거기와의 기술적인 환경과의 불일치가 일어나기 때문에 점점 우리의 인간의 발달을 그런 기술에 의존적인 그런 형태로 이제 현재 바꾸려는 그런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과연 이제 그런 움직임이 우리를 트랜스 휴먼, 포스트 휴머니즘에서 지향하는 것처럼 우리를 유토피아의 세상으로 이끌 것인가, 아니면 일각에서 우려하는 것처럼 우리를 디스토피아의 세상으로 이끌 것인가는 굉장히 논란의 여지가 있고
또 어느 누구도 그 종착점을 예상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인간이 기술 개발을 이뤄왔던 그런 다양한 지능과 합리성과 그다음에 치밀함을 가지고 동시에 윤리적인 것과 법적인 체계를 가져간다면 그것이 상호 피드백 속에서 우리의 세상을 일부분 유토피아의 세상으로 이끌 수 있는 여지가 있을 것이다. 그 과정 속에서 우리는 굉장히 신중함과 또한 사회적 합의라는 그런 중요한 그 합의 과정을 이끌어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어쨌든 현재는 유전체 시대에 저희가 접어들었습니다. 저희가 4차 산업혁명 또는 빅데이터 이런 화두들을 많이 꺼냈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가장 빅데이터 중에 하나는 바로 우리의 유전체 정보이고요. 말씀드렸듯이 그 유전체는 계속 변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가장 큰 빅데이터를 형성하게 될 것입니다. 그 빅데이터를 어떻게 활용하고 어떻게 개선해 나가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건강, 우리의 산업적인 환경 모든 것이 다 변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4차 혁명을 견인할 수 있는 기술로 AI, IoT, 그리고 휴먼 지놈 에디팅을 이야기하는 것도 그런 상황과 무관치 않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거기에 우리는 윤리의식이 있고 그 다음에 철학이 있고 다양한 레귤레이션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잘 어우러져 이 기술을 잘 조율한다면 아마 우리의 미래는 인간이 갖고 있지 않는 인간이 느꼈던 그런 한계들을 좀 극복해 나가면서 좀 더 긍정적인 미래가 열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그런 움직임에 유전자 가해 기술이 굉장히 기반 기술로 필요한 기술로 사용하게 돼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1시간 정도 좀 넘었는데 오늘 강의를 한번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